저는 동계 훈련은 아니고 부대에서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누가 병사 둘을 차로 치고 총을 훔쳐갔어요. 어떤 미친 새끼가. 그 해병대 병사 둘이었는데 해안 근무하면서 이제 그 도로 따라서 이렇게 동초를 도는데 누가 차로 쳤어. 이때가 12월 달이었는데 다 자고 있었어. 나도 그날 그 전날이었나? 전날 근무 수고 그날 B번이었나 그래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 존나 막 분주해. 막 애들 막 불침번 애들 존나 돌아다녀. 우리 내무실에도 막 문 열린다는 소리 나면서 막 갑자기 고참들을 깨우는 거야. 나를. 내가 우리 내무실 최고 고참이었거든. 뭔데 날 깨워? 뭐야? 그랬더니 지금 상병장급들 전부 다 집합입니다. 야, 날 왜 깨우는 거야? 뭔데 무슨 일인데? 무슨 일 터졌냐? 우선 복도로 집합하시랍니다. 우리 부대는 전부 자동차 운전병이야. 나오니까 그 큰 막사 일자로 상병장들 앞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쫙 전파 막 심각하게도 안 해. 각자 지금부터 완전 군장인데 완전 군장 안에 훈련할 때처럼 군장 사진 말고 생필품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싸라. 난 벌 받는 줄 알았어. 저쪽 끝에 있는 본부에 있는 애가 저희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냥 긴급 상황 터졌으니까 빨리 지금 완전 군장 사. 난 전쟁 났는 줄 알았어. 새벽에 갑자기 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중대장이 올라와. 중대장 막 자다 올라와가지고 니네 그 병장들 내려가서 먼저 시동 걸어놔라 그래. 차량 20대 정도 빼가지고 다 시동 걸어놓으래. 아니 차량 20대나 하면 작전이거든 그거. 아니 차를 20대를 예열을 해놓으래. 그 새벽에 존내 추운데 내려가면서 막 담배 막 존나 피면서 아니 야 뭐야 동기랑 막 같이 몰라 전쟁 난 거 아니야. 아 미치겠네 막 이랬는데 중대장 앞에 막 이제 중대장이 다 세우더니 그 지금 긴급 그 작전이 하나 생겼다 브리핑을 해주는 거야. 갑자기 그 앞에 지금 그 병사 둘이 그 인천에서 총을 빼앗겼다 이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총을 빼앗깁니까? 그 동초 이렇게 근무 도는데 거기가 이제 뭐 민간 지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겉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차로 갖다 치고서 총을 뺏었다 이거야. 아니 그러면은 병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한 명 크게 다쳤고 막 뭐 한 명은 막 부상이고 막 그랬는데 막 이렇게 막 들었어 우리는. 여튼 엄청 크게 다치고 지금 막 난리가 났다. 그 니네가 지금 그 새끼 잡으러 가야 된다. 니네가 그 새끼 잡는 조야 그러는 거야.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거기다가 총까지 다 들고 내려왔어. 상병 애들이. 총 가져가셔야지 말입니다. 총을 막 세네 자루를 이렇게 들고서 내려온 거야 애들이. 그래서 야 총은 왜 갖고 내려왔어? 그랬더니 총 갖고 내려가라 그러던데 말입니다. 아 씨발 총을 왜 갖고 와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씨발 뭔 총이야 씨발 우리가. 그래도 총 챙기시라고 전파 들어서 들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올라오시고 그럴 것 같아서. 미치겠네. 무슨 일이냐 이게. K2 접어가지고 차 뒤에다 거치할 수 있거든. 다 거치해 놓으래. 그러고서 차 시동 걸어놓고서 뭐 어디로 가는지도 안 알려줘. 계속 앞쪽에서 컨보이 차량만, 보통 컨보이가 2대에서 3대 가요. 컨보이만 5대 나왔어. 컨보이를 앞뒤로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긴급하니까 원래는 길을 가는 내내 어디로 이렇게 갈지를 브리핑을 해주고서 그걸 따라오라 그래. 근데 지금 새벽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대충 길 어떻게 간다라고만 설명하고 우리가 컨보이 다 쳐줄 테니까 그냥 따라와 그러놓고서 그냥 진짜 우리는 미친듯이 밟기만 했어. 그러면서 쭉 가가지고 어디 갔냐면 특공대하고 특전사 애들 태우는 거야. 그래갖고 걔네 태우고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 새벽에 졸려 뒤지겠는데 걔네 뒤에 있는 병력들은 막 타서 막 추워 뒤지겠는데 막 아이 씨발 막 이러면서 막 타고 있어. 특공대들이 되게 신기했던 게 나는 나 같으면은 뒤에서 잠 못 잘 것 같아. 새벽에 그 밤에 한 2시 막 이런데 자더라고. 죽은 줄 알았어 난. 그래갖고 걔네를 다 태우고 이동했어. 우선 뭐 어디로 가야 된대. 그래서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디에 그 예비군용 그 막사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1층짜리야. 근데 이미 특전사 애들하고 특공대 애들이 다 들어가서 그 숙소를 다 점거해서 우리가 잘 데가 없는 거야. 운전병들은 각 내무실 들어가서 막 찡겨서 자라 막 이러는데 솔직히 찡겨서 잘 수가 없는 상태였어. 바닥에서 자게 생겼어. 간부들이랑 막 얘기하고 그러더니 야, 그 상병급들은 사이사이에 껴서 어떻게 자고 병장급들은 나와. 병장들은 차에서 잔다. 차. 예? 차.
차에서 잔대. 진짜 까딱해서 선 잘못 넘으면 죽겠는데라는 생각 들 정도로 존나 춥더라고. 막 진짜 그냥 야 이거 다 가져가 그러면서 핫팩을 막 박스로 막 공수해 와가지고 핫팩을 애들 막 주는 거야. 야 그 침낭 안에다 핫팩 터트려서 그냥 미친듯이 넣어. 와 애들 막 핫팩을 막 이렇게 처음에는 한두 개 가져갔는데 한두 개로 안 될 것 같은 거야. 한두 개로 이렇게 하고 손에 쥐고 있는데 핫팩이 차가워져. 핫팩이 산소를 만나서 열이 나는 것보다 밖에 영하 기온이 더 추워서 산속이잖아 거기다가. 야 진짜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그 앞에다 핫팩 갖다 놓을 테니까 갖다 막 써 그러길래 처음에 막 다 들어가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애들 한둘씩 나오더니 핫팩을 씨발 막 이만큼씩 막 가져. 그래서 저 씨발 가만히 있다가 나도 얼어 뒤지겠다 싶어서 나도 핫팩 막 가져가가지고 막 침낭에다가 막 이빨 딱 해가지고 막 침낭 안에 던져놓고 침낭 들고서 막 밖에 그 연병장 바깥 쪽으로 막 침낭 막 털어가지고 그러고서 안으로 다시 집어넣고 산소 먹이려고. 막 여튼 막 개판이었어. 여튼 막 몇 시간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하고서 존나 추운데 막 떨면서 막 몇 시간 있다가 막 왔다 갔다 막 계속 이지랄하다가 결국 아침이 됐어. 우리가 뒤에서 병사들 막 다 튀어가. 이게 막 보라색이야 막. 야야야 운전병 애들 먼저 저 해. 야 운전병 애들 먼저 먹여. 야 나와. 얘 병사들부터 먹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쫙 가가지고 앞에 가서 그래도 밥은 양보해주네. 존나 맛있네. 뜨끈한 똥국에다가 탁 밥 한 숟갈 싹 뜨고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과가 시작됐지. 그 새끼가 평택으로 도망갔더라고. 쌍놈이. 평택에서 그 새끼가 사고를 쳤던 차가 발견됐어. 다리 밑에서 불태운 자국을 발견해서 거길 갔어. 그래갖고 차 불태운 데 가서 보니까 차가 아예 싹 전소되고 그 밤에 불태웠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 신고해가지고 새벽에 신고해가지고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가 나서 나와보니까 차가 불타고 있더라 다리 밑에서. 그래서 이거 분명 이 동네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여기서 차를 갈아타고 가는 게 확실하다. 아니면은 이 동네 사는 새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우선은 그 조사하는 팀이 따로 이 새끼 어디 도망갔는지 찾는다고 찾고 그 나머지 이제 특전사하고 특공대 애들 데리고 뭐였냐면 특전사 애들 진짜 등에다가 실탄 장전하고 탐침봉 있죠? 그걸로 갖다 땅 그러고 푹푹 찍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그 장관이었냐면 그 평택에 논밭 존나 넓잖아.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일자로 쫙 써가지고 그 땅 땡땡 얼었는데 그거를 탐침봉으로 다 찌르고 다니는 거야. 야 운전병들은 어제부터 너무 과하게 운전했으니까 차량에서 휴식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가 차에서 자고 내무실에서 편안하게 자고 그럴 때 우리는 되게 좀 못 자고 못 그랬잖아. 그래서 걔네가 그거 탐침봉으로 그거 하는 거 보자마자 바로 기절해. 여튼 그렇게 하고서 내 기억으로는 그 새끼 결국 못 찾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아니 평택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다시 발견이 돼서 아예 우리 관할 구역을 넘어가서 우리가 아마 못했던 걸로 기억해. 여튼 제가 생각했던 동훈보다 더 추운 그 기억이었죠. 그때가 제 기억에 제일 남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군대에서 실탄 13발 사라진 사건. 와, 야 이거는 제목만으로 살이 떨린다 야. 실탄이 13발이 어떻게 없어. 대롱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몇 사단인지 말하면은 잡혀갈까봐 무서우니까 땡사단으로 적겠습니다. 저는 전방의 작은 동네 옆에 있는 땡사단 최고 말단 대대에서 복무했죠. 보직은 보병이었고 위병소 근무를 주로 섰었습니다. 저희 대대에서는 1년 만에 7개의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연관된 간단한 썰 한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실탄 13발이 없어진 사건이야? 이거 뭐야? 이거 사단 없어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저희 대대는 정말 유배지라고 불릴 만큼 말따님과 동시에 군번이 이상하다 생각될 정도로 계급이랑 매칭이 안 되는 사람들 천지 꼴통 집합소였죠. 제가 아마 아직 2등병 때였을 겁니다. 사격 집중주라고 하면서 주특기인 화기를 빵빵 쏴대는 훈련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는 소총을 쏘지 않기에 차에서 K4라는 화기를 장착해놓고 이동하면서 펑펑펑펑 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2등병 탄약수였기 때문에 폰은 잡아보지 못하고 탄피 튀는 거 열심히 주워 담았죠. 그때 소총수들은 전부 매복하고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공포탄을 쏘거나 K3는 진지해서 실탄을 쏘거나 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훈련은 만족스럽게 끝났고 야간 사격까지 완벽하게 진행되었다고 당시에 연대장님께서 만족하고 훈련을 종료시켰는데 야간에 복귀를 하려고 각 군대에서 탄피를 세고 물품을 확인하던 중 소총 탄피가 13발이 사라졌습니다. 와... 부대는 완전 발칵 뒤집어졌고 당일 11시까지 보이지도 않는 밤중에 1000명이 일렬로 쪼그려 앉아서 휘슬 소리에 맞춰서 한 발자국씩 잔디를 헤집으면서 탄피를 찾았는데 한참을 찾았지만 너무 어둡고 후레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제약이 많아서 다음날 아침 먹고 다시 찾기로 하고서 복귀했습니다. 1일차 이거 1일차라고 적혀있는 거 개 극혐이야. 며칠을 한 거야 이걸. 당시 6월 7월이었기에 엄청나게 더웠는데 칼같이 눈을 뜨고 점호를 생략하고 아침을 먹고 연병장에 다들 모였습니다. 대대장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탄피가 사라졌고 실탄일 수도 있다. 13발이면 13명이 죽는다. 언제든지 조용히 마음의 소리에 암에 넣어둔다면 아무도 모르고 없던 일로 하겠다. 그리고선 각자 전투복 바지, 활동복 상의, 방탄모, 낫, 톱 등을 들고 두 돈반을 타고 사격장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각 중대별로 어제처럼 일렬로 앉아 찾기를 시작했지만 1일차 아무 소득도 없었습니다. 2일차 어제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점호를 생략하고 아침을 먹은 뒤 사격장으로 향했고 이때가 아마 주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더운 날 생수 500짜리 한 통 던져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숲을 찾아 헤맸습니다. 3일차 이날도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탄피를 찾으러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어서 중간에 복귀를 했는데 이게 정말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복귀를 하자 모두 식당에 모여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혹시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을 적어라 처벌하지 않겠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4일차 땅이 축축하게 젖고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예초기와 삽을 들고 예초기라는 건 풀을 자르는 기계예요. 왱 하면 돌아가면서 플라스틱 줄로 돼 있는 줄 2개가 회전하면서 절삭력을 갖고 풀을 잘라내는. 이제 아예 땅을 30cm를 갈아 엎으려고 했습니다. 작은 개울가도 전부 뒤집었고 벌집도 몇 번이나 건드려서 몇 명이 실려갔죠. 소총중대의 일이니 소총중대는 부대 수색을 하고 나머지 중대는 사격장을 갔죠. 기무대 쪽에서도 나와서 간부들과 소총중대 생활관, 행정반, 대대장실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밖으로 꺼내서 모든 물건 다 바닥에 뒤집어 까고 엎고 화장실 변기 뚜껑, TV, 컴퓨터 안쪽까지 싹 다 뒤집어 엎어 수색했습니다. 그동안 병사들은 탄피를 찾아가갖고 탄피 3발을 찾았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땐 지금 탄피 아니야. 그 사격장에 있는 옛날에 감춰져 있던 옛날에 묻혀있던 탄피야 100%. 이거 지금 13발 중에 3발이 아닌 거야. 돌아오자 소총중대 연병장에 널브러진 짐들을 정리하는 소총중대가 보였고 6일차가 되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가는 거야. 연대 사단장님께서 출동해서 지금이라도 봐준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사격장에는 없고 실탄을 숨긴 게 확실하다라고 좁혀지면서 부대 내 모든 총기의 공의를 수거해라. 그래서 이게 공의가 뭐냐 하면 (7일차) 일주일이 지나고 부대 내 모든 풀이 사라졌고 나뭇잎마저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부대 내 모든 땅은 다 깊이 30cm 밑으로 갈아엎어졌고 와 진짜 이게 그냥 마을이 30cm지 부대 개 크단 말이야. 병사들은 완전 지쳤으며 편의시설, 통화, PX, 외출, 외박, 휴가는 1일차부터 모두 금지였기 때문에 담배 또한 없었고 한 개 피해 2,000원가량으로 내부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미치는 암시장 열린 거 봐봐. 블랙마켓 말 열린 거 봐봐. 이날 저녁 식사를 하고 다른 부대가 오자 또 뒤집어졌습니다. 마음의 편지에서 컨테이너 밑이라고 적힌 쪽지가 나와서 부대에서 찾은 결과 본부에는 PX 컨테이너 밑에서 나온 것을 본부 병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탄의 개수는 한 클립, 10발 모두 실탄이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탄이 나오고서도 소총중대에서는 알게 모르게 한 명씩 데려가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습니다. 본 내용은 거짓입니다 라고 적어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갈까봐 무섭네요. 어차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순한 맛입니다. 아니 실제 있었던 일... 아니 저렇게 디테일할 수가 없어. 와 이게 탄피 하나가 실탄 하나예요. 그냥
지금처럼 탄피가 하나라도 없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왜냐? 이게 탄피가 없어졌어도 탄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총 쏘러 갈 때 되게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개 귀찮게 해. PRI라 그래서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는데 우선 몸에 힘을 다 빼. 완전 그냥 개 지치게 만들어. 아무 의욕이 없게 그냥 개 지치게 만들고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개 귀찮게 해요. 그 다음에 사격장에 올라가면 어깨 위에다 견착하고서 이러고서 대기하고 있고 총 앞에 총하고서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이런데 거기서 웃거나 이빨 보이고 잡담했다 그냥 바로 발 뒤꿈치로 갔다가 헬멧 하이바 있는데 그냥 대가리 막 그냥 뒤꿈치로 까버려 그냥. 진짜로 되게 엄격하고 되게 무서운 곳이야. 근데 저기서 탄피가 한 발도 아니고 13발이 없어지고 지금 얘네 상태 보면은 지금 이거 읽으면서 개 상태라고 생각된 게 뭐였냐면 첫째, 탄피 3발은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옛날 거야라 그랬는데 실탄 10발만 그 발견된 걸로 봐서는 탄피 3발은 얘네가 못 찾았던 거야. 뭔 얘기냐? 얘네는 탄피도 3발 잊어버리고 실탄도 10발 잊어버린 애들인 거야. 탄피 3발도 지네가 그날 없앤 게 맞고 그날 잊어버리고서 안 찾아온 게 맞고 그리고 실탄 한 클립은 어떤 미친놈이 이거 진짜 실제로 쏘려고서 애들 쏘려고 지금 가져갔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지금 그걸 피하려고 저렇게 한 거야. 나는 다행히도 군대에 있을 때 뭐 탄피가 없어졌다 뭐 그 실탄이 없어졌다 뭐 이런 적 없어요. 저는 군 생활할 때. 대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지뢰가 있어요. 땅에다가 묻고 지뢰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때 그게 너무 오래된 거야. 그래서 다 소비해라 그러고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중사였을걸? 중사하고 하사 둘이서 병장급들 모이라 그래서 병장급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교보제 그 지뢰 거기서 그 뇌관 같은 아주 조그만한 그 뇌관이야 그냥. 그럼 뇌관 같은 거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다 버려라 그래서 다 막 버렸어. 그리고서 그거 터트린다고 그거 이만큼 모아놓고서 폭파시켰다가 이 개 같은 거 다 뒤질 뻔했지 그때. 그냥 뻥! 하는데 흙이 막 팍! 이렇게 올라가. 중사 하나 저 주임원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주임원사님한테 개갈갈이 당하고 애들 다 뒤지게 만들 일이냐고. 그 땅 만약에 안 파고 그냥 땅 평평한데 그 위에다가 그냥 모아놓고서 거기다가 불 질렀으면 진짜 파편한 데는 맞았지. 다음 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 패급이었으면 다음 썰들은 어땠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 대롱님의 부대에서 실탄 13발 사라진 사건, 사회로 나오지는 못하는 재밌는 군대 이야기 썰랑설레에서 만나시고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저희는 GOP 철책 바로 뒤에 민통선과 민간인 통제구역을 담당하는 페바 부대로 상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수색작전과 매복작전을 수행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북한 GOP선, 북한 비무장지대,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나눠져 있는 군사 분계선, 그리고 국군의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그리고 국군 GOP. 그 다음에 그 국군 GOP 뒤로 민간인 통제구역, 이 안으로는 민간인이 못 들어다닌다 해가지고 민간인 통제구역 바운드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민간인 통제선, 민간인이 이제 넘어가는 거를 검사하고 막 그러는 민간인 통제선, 이 밑으로 페바 부대라 그런데요. 보통 전방 육군 수색대는 GOP를 통과해서 아군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매복작전을 펼칩니다. 여기서 아군 매복작전, 수색 매복작전을 펼친대요. 저희 부대는 GOP 이남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수색 매복작전을 펼치죠. 이 사람들 부대는 GOP 밑으로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인데 여기서 수색작전을 펼친대요. 여기 들어와는 사람 없나 뭐. 북한군의 침투 흔적이나 민간인 월북 등 구역 안의 이상점을 발견하기 위해서인데 보통 대대별로 구역을 맡고 1내에서 2주 정도 소대별로 로테이션 돌면서 작전을 매일매일 수행합니다. 근데 이게 재수없는 경우 이 수색작전을 주말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마침 저희 소대 차례였죠. 그것도 장마 끝나고 햇볕 쨍쨍한 여름 말이야. 선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수색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탐박스와 무전기, 탐침봉, 구급랑 등을 챙기고 거지같이 위장을 하고 저희 소대는 지휘통제실에 도착해서 군장 검사를 한 후 수색 지역으로 가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수색은 한마디로 등산로 없는 산을 행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 손길 하나 닿지 않은 첩첩산 중이라 수색 경로는 지도를 보고서 독도법으로 찾아야 되고
여름같이 풀이 무성한 시기에 지참한 정글도로 선두가 가지와 풀을 제거하며 길을 뚫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여담이지만 이 정글도를 잘못 사용해서 다리를 다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총기만 소지하면 편할 것 같은데 소총병은 실탄박스, 기관총 사수는 K3, 무전병은 99K 등을 등에 짊어지고 저짓을 해야 하니 체력 소모가 보통이 아니었죠. 4시간가량 수색작전을 진행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안도하고 있을 때쯤 소대원들 모두 수색작전 때문에 꿀같은 주말 중에 하루가 통으로 날아갔다는 억울함 때문인지 빨리 막사에 돌아가서 나머지 주말을 보낼 생각으로 엄청난 체력 소모에도 불구하고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수의 적들이 경로에 미리 매복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맨 처음 적에게 피격받은 인원은 선두에서 5번째 옆에 있던 옆분대 선임이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양팔을 허공으로 휘두르고 봉산 탈춤을 추는 겁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에 최후방에 있던 저와 소대장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몇 초 안 지나서 바로 그 뒤에 있던 인원도 2번째 비명과 함께 탈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타겟이 된 저희 소대 막내는 정통으로 공격받았는지 몰라도 탈출과 함께 비명을 지르며 수색 경로를 이탈해 산하내로 질주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화력을 퍼붓던 건 다름 아닌 땅벌이었죠. 첫 피격 후 1분도 되지 않아 엄청난 항공병력들이 모든 소대원을 덮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귓가에 하면서 목 옆쪽을 공격받았습니다. 불과 몇 초 전에 선임과 후임이 왜 그렇게 발광을 떨었는지 영문을 몰랐는데 쏘이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정말 아팠습니다. 쏘이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에게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게 되었죠. 바늘도 아니고 송곳에 찔린 고통이 계속 몸을 연타하는데 이 상황에 이성을 유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한 번만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쏘아대는 탓에 귓가에 윙윙 소리가 점점 크게만 들려서 지릴 정도였습니다. 때 아닌 기습을 당한 저희 소대는 속수무책으로 적의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부대원들은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소대장과 분대장들은 병력을 수습한 후 당초 예정된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포기하고 계곡 쪽으로 피신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병이 대려와 무전하는 소리를 들으며 모든 소대원이 후퇴지역으로 질주했고 하지만 이놈들은 정말 미친놈들이었습니다. 한 50m쯤 온 것 같은데도 수많은 땅벌들이 저희 그 머리 근처에서 호시탐탐 벌침을 꽂을 기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후퇴하는 도중에 끊이지 않는 소대원들의 비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100m쯤 도망쳤을 때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녕 이것들이 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200m쯤 도착했을 때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적의 공세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벌들이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학창시절 들었던 G.O.D 노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거였는데 왜 죽일 때 벌침을 내려꽂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200m 이상을 도망친 후에야 저희는 적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정말 주변을 보니 말이 아니더군요. 전시 상황의 패잔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싶었고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위인 얼굴에 하도 많이 맞아서 밤탱이가 된 사람도 있었고 얼굴이 선임 중에 한 명은 땅벌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서 허겁지겁 옷을 벗고 방방 뛰고 있었으며 야산을 미친듯이 전력질주한 탓에 지쳐서 바위에 대자로 뻗은 사람부터 저도 정줄을 놓고 그 상황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대에선 저희 무전을 듣고 철수 지점을 가까운 곳으로 변경해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해요. 소대원들은 잠시 몸을 추린 후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착하니 레토나의 2돈 반의 앰뷸런스까지 왔더라고요. 차를 타고 대대로 복귀하니 지통실에 급보를 듣고 주말인데도 중대장과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군의관과 의무병들에게 벌침을 뺄 수가 있어? 땅벌 같은 거 벌침 조금 해가지고 그냥 박혀서 안으로 쑤시고 들어가지 않나? 응급조치를 받는 저희 소대원들에게 연대장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벌떼한테 공격받아서 후퇴한 건 너희들이 육군 최초일 거다. 솔직히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희 꼬라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건지 저렇게 한번 웃어주시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난 걸로 기억합니다. 그 총기 및 탄약을 모두 반납하고 물자를 정리한 뒤 샤워를 마치고 소대원들과 의무대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피격 횟수를 카운트한 결과 가장 많이 피격된 사람은 통신병 선임이었는데 최후방에서 무전을 하면서 후퇴하다 보니까 움직임과 양손이 제한되어서 30방을 쏘였더군요. 막사로 돌아온 저희는 주말을 통으로 날리고 곧이어 취침 전모를 준비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6번 사건 지침의 주인공이 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군 사령부 화천지역 땡땡땡 부대에서 민통선 내 수색 작전 중 벌떼에게 공격을 받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어쩌고 저쩌고.
당직사관과 중대원들은 우리 얘기가 육본 공문에서 흘러나오는 걸 들으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고, 물론 당사자였던 저희 소대만 제외하고 말이죠.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참, 복선은 회수를 깜빡할 뻔했네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 벌의 집중포화를 맞고 억울함과 함께 이유라도 알고 싶다면서 심정을 언급했었는데, 맞선님이 전역하기 전날 밤에 그에게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땡땡아, 우리 그때 여름에 수색 나가서 땅벌에 쏘인 거 기억나? 그거 사실 원인 제공자가 나야. 어? 아, 그때 내가 2번 소총수라서 선두에서 두 번째였잖아. 지나가는데 나무 뿌리에 벌집 있길래 심심해서 탐진봉으로 쑤셨어. 탐진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수색작전 나갈 때 땅속의 지뢰나 부비틀의 비트 등을 탐지하기 위해서 쑤시는 도구입니다.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나서야 왜 저는 그 벌들이 죽일 기세로 저에게 침방을 놨는지, 왜 선두가 아니라 선두에서 5번째 인원부터 공격을 받았는지, 그 원인 제공자가 눈앞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왜 지금 얘기합니까? 아,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그때 말하면 못될 것 같아서. 이상 땅벌한테 공격받아서 작전 실패한 썰. 이번 썰도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다음엔 더 재밌는 썰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라프라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벌에 쏘일 때 항상 좀 몸이 안 좋을 때 벌에 쏘이는데 벌들한테 고마워. 인생 살면서 벌에 쏘인 적이 한 4-5번 되는데 그 중에 2번 정도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최근이었어요. 한 3년 전? 4년 전? 할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할아버지 산소에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이게 나무들하고 막 이런 거하고 이제 그 풀하고 잡초 뽑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 뒤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척추 시작하는 데쯤에서 갑자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을 거예요. 목이 쑥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 있을 거예요. 만져봐봐. 지금 만져봤지? 사람 말 되게 잘 됐네. 사기 잘 당하게 생겼네. 그 볼록 튀어나온 거, 그 뼈 정 가운데에 정확하게 뭐가 꿍 치더라고. 제가 그때 목 디스크 있어서 도수 받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야, 그거 한 대 맞으니까 시원해지더라. 안 아파. 그래서 그 이후로 도수 치료 안 갔어요. 청춘을 바쳤던 30대 후반 아재입니다. 뭐 어디다 청춘을 바쳐? 갑자기 주어 없이 청춘을 바치셨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썰렁썰레 즐겨보다가 저도 슬프고 재밌는 사건이 있어서 한번 써봅니다. 99%의 진실과 1%의 구라가 적절히 섞여있죠. 때는 04년도 백이보충대에서 직업 경력란에 인터넷 설치기사 알바를 했다는 이유로 강원도 최전방 모 통신대대 가설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어리버리타던 이등병 나부랭탱이 시절입니다. 저희 중대장님은 ROTC 출신으로 전입 첫날 면담부터 막 던지시던 분이었죠. 야, 쫑스야, 너 백 있냐? 백 있으면 지금 말해. 나중에 백 나와서 야부리 털면 뒤져 너. 통신병과 특성상 꿀보직, 팩스병, 문서 취급병, 교환병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보직은 백으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100%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가 백이 장군 백이던 다른 병사들하고 똑같이 대할 거니까 전입 축하하고 난 곧 전역하니까 그때까지 잘해보자. 그렇습니다. 저희 중대장은 떨어지는 낙엽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말년 병장 아니 말년 대위였죠. 각설하고 당시 매주 수요일은 각 중대 지휘관들이 정신교육을 하는 날입니다. 국가 안보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나 다음 달에 전역이니까 사고 치지 마, 알았냐? 너네들 말년 때 다 그러잖아. 떨어지는 낙엽 어쩌고 저쩌고. 형이 딱 조심해야 될 시기야. 야, 소대장 네가 해. 나 귀찮으니까. 사건은 정신교육 후 이틀 뒤. 그날도 여러 고참들의 갈굼과 도저히 적응이 되지 않는 내무실 생활. 지친 몸을 낡아 빠진 침상 안에 꾸겨 넣으며 600일 남은 저녁이를 꿈꾸고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냥 이걸 틀자. 무슨 일이야? 순간 잠을 깬 저는 내무실 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철제 관물대가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말고도 내무실에 있는 고참들과 동기들이 다같이 다 일어났죠.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새벽 3시? 그 순간 갑자기 내무실 문이 열리며 당직사관이 화스트페이스! 화스트페이스! 당장 일어나! 분장사라 전시상황이다! 비상사태야! 화스트페이스!
이러면은 화스트 페이스가 아니라 카키드 피스톨 아니야? 전시 상황 발발하면 카키드 피스톨이잖아. 내무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뭐 전쟁 났나? 왜 하필 지금 왜? 나 지금 왜? 난장판이 된 와중에 막사 천장과 관물대는 계속 덜덜덜 떨고 있고 총소리와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계속 몇 분간 지속되었습니다. 헐 뭐야 이거. 몇 분 만에 중대원 전체는 군장을 싸고 전투복을 다 입고 소총을 지급받으니 내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30분 뒤. 현 시간부로 밖에 아무도 나가지 마라. 명령이다. 군장은 대기하고 전투복을 입은 채로 취침한다. 이상.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침 점호도 실시하지 않았고 아침 8시 넘어서까지 무한대기가 반복되는 와중 대대장님이 막사로 들어오셨죠. 지금부터 대대장이 하는 말 잘 듣고 숙지하고 내무실 밖 상황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말하지 말 것. 가족들에게도 말이야.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새고 나온 막사 밖 풍경은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저희 위에 있던 지휘통제실과 그 옆에 같이 붙어있던 주임원사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쟤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갔어? 진짜 폭탄 맞았나? 그리고 저 멀리 각종 언론 매체들과 119 소방관님들의 연병장이 모여 계시고 다 타버린 지통실 앞에 사단장님과 그 앞에 직할 때 각 대대장님들과 참모장님들이 차렷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옆으로 중대장님은 타다 남은 당직사령 완장을 착용한 채로 팔 쪽에 심각한 부상과 전투복과 모자는 까맣게 그을린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그 당시 부대에서는 경유 난로를 많이 사용했죠. 그쵸? 그 기름 냄새 나는 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우리 중대장님은 당직 부관에게 경유 난로에 경유를 더 넣으라고 시켰고 장교 특성상 허드렛 일을 안 했으니까요. 저희 고참 당직 부관인 땡상병은 자신있게 휘발유를 경유 난로에 들이부었고 점화가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이 미친놈이 경유 난로에다가 휘발유 넣으면 어떡해. 당연히 난로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중대장님은 암호 장비를 밖으로 옮기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통신대대 특성상 비싼 장비가 많은 치솟아 오르는 불로 인해 5분 대기조 수류탄과 실탄 400여 발과 총기류, 통신, 암호 장비 수억 원의 국방부 재산 피해를 낸 뒤 민간 119가 겨우 화재 진압을 했으나 바로 옆 주임원사실까지 불이 옮겨붙어 다 탔으며 인명 피해는 당직사령과 부관 외 주임원사님이 키우시던 백구 한 마리 실종. 이때 주임원사님의 눈물을 봤죠. 그 다음날 지역 뉴스와 지역 신문에 저희 부대는 도배가 되었고 그 이후 새로운 국방 달력에는 강원도 모 부대 화재 사건 표기. 새로운 지휘 통제실은 저희 놀이터였던 컨테이너 당구장으로 대체되었으며 주임원사님은 사무실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셨고 저희 중대장님과 당직 부관에 섰던 고참은 해당 사건으로 치료 후 영창 만창. 중대장님은 퇴직금도 못 받고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 말통에 휘발유 경유 주기를 잘하자. 라고 쫑스님이 올려주신 미친 대대장님이 어디다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한 우리 쫑스님의 04년도 강원도 모 부대의 지휘통제실 폭파 사건 잘 들었습니다. 지휘통제실에 불 나면은 그 안에 있는 거 다 터지죠. 특히 수류탄 같은 거, 오대기 수류탄, 뭐 총알 이런 거 많으니까 근무 나가는 애들도 실탄 같은 거 지급받고 그런 거 나가는데 그 실탄하고 지급받은 거하고 전부 다 난리 나지. 그냥 터지지. 그런 부분에서는 불이 아무리 세게 나더라도 그 터지거나 그러지 않게 불이 붙으면은 보통 열이 위로 전달되지 바닥으로 전달되진 않으니까 그 밑을 콘크리트 어차피 콘크리트로 지었잖아요. 아래쪽 콘크리트를 까가지고 밑에 그 비밀 방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폭발물 같은 거를 넣어두고 아니다 이거 괜히 말했나? 이거 말해서 작업하려나 애들?
13년 7월 따가운 햇볕이 모근까지 유리 나던 날, 지금은 해체해서 사라진 남양주 71사단에서 군복무 중 일어난 일입니다. 71사는 나름 꿀사단으로 동원 예비군 사단인데요. 동원 예비군이라는 게 예비군들 모아서 나중에 증편하는, 그러니까 늘리는, 그래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예비군들 그리 모아서 그래서 전시에 참전시키는 그런 데를 보고 동원 예비군 그 부대라 그래요. 동원 예비군 사단이면은 규모는 엄청 크겠죠. 그래서 저희 보직이던 군수계원도 그 중에 최대 2명이고 군번이 꼬이면 혼자서 군수일을 전부 맡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죠. 그만큼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정신이 없던 와중 매번 하던 대로 전투장비 지휘검열 관련해서 바쁘던 상황에서 아침 회의 보고와 다르게 부대 유류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대대장의 지적에 주임원사의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두돈반 배차 후 수령하러 가는데 어랍쇼? 인사과 중사는 바쁘다고 중대장들이 차출을 거부함. 남은 인원은 그 병원과 저 여튼 2명 남았나봐요. 단 2명이서 크고 거대한 드럼통 8개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그 드럼통이라는 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고 그냥 완전 쇠통이에요. 쇠. 그냥 드럼통 무게만도 수십 킬로그램이 나가요. 이 드럼통 안에 기름이 들어있으면 이게 못해도 그냥 100kg는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지금 살짝 기울여서 한다는 건 드럼통이 생긴 게 밑면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이걸 살짝 끼우리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칠하는 이 부분만 땅에 닿아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서 드는 거야.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굴려. 그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땡글땡글 동글동글 이렇게 굴리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게 100kg가 넘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요. 이거. 발 같은 거 찌면 발가락 다 바로 부러져요. 유류고는 병사식당 뒤에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배차를 받고 오르막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내 그림으로 표현해줄게. 차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앞이야. 앞. 적재함을 까면 이렇게 돼요. 두돈반 뒤에 쓰면 사람이 한 요만해요. 지금 이 위에다가 지금 통을 올려야 되잖아. 이렇게 통을 올려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파른 뭘 갖다 대고 유류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려서 지금 이 위로 올리는 작업을 둘이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1개, 2개, 3개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혼도 빠져나가고 소나기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하다 못하겠다 싶어서 도중에 받침대 위에 세워놓고 급여관에 담배를 태우러 간 저는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아하, 지금 여기 받침대 위에 올려 세워놨다는 건 여기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놨다는 얘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다는 얘기.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급양관이 유류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니 유류고에 있던 관리병사가 제지했고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에 급양관이 두돈반 운전석을 지나쳐서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야 가서 필게 라고 중얼거렸는데 운전병이 졸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신을 놓고 있었는지 핸들을 살짝 틀었고 다행히 앞바퀴에 고인목을 끼워둬서 차가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기름이 가득 담긴 드럼통이 쿠당 소리가 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 여기다가 아까 전에 바닥에 이게 받쳐놓은 거 있잖아. 이 뒤에 받쳐놨던 이 받침이 그냥 아래로 떨어졌네. 그냥 이 통이 옆으로 떨어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꽝 소리가 났다는 건. 눈 돌리기도 전에 아까 올라온 오르막을 타고 드럼통이 소름 돋게 큰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쇳소리와 불꽃이 튀기며 지옥불 굴렁쇠가 그 자체였습니다. 와, 이건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서 지금 막 이렇게 작업하고 뭐 이렇게 실어 날르고 뭐 여기 위에 사람 있고 막 담배 피러 간다 그러고 막 여기 있었는데 이 상태로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 아래로 지금 언덕 내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불꽃 막 튀기면서 막 불꽃 아마 굴르면서 지금 링이 막 바닥에 닿으니까 막 그게 막 탁탁탁탁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막 불똥이 막 튀면서 지금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드럼통이 저게 터지면은 내 군생활 내 인생 전부가 가루가 되겠구나. 더구나 오르막 밑에는 병사식당이 있었고 건물 안에는 취사병 5명과 급양 지원 아주머니가 계셨기에 큰일 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게 드럼통은 약간 찌그러지기만 했고 간넘통. 병사식당 뒤편 유류고 오르막길과 그 사이에 짬을 모아두던 짬통 보관함에 처박히면서 거의 족구장 3배 가까이 되는 면적으로 오색 찬란한 짬이 흩뿌려져 있었죠. 아우. 사실 원래 보관하던 짬양이었으면 드럼통을 막지 못했을 텐데 최근 짬양이 많아져서
대대장의 특단 조치가 저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짬량을 줄인다는 목표로 짬수거 차량을 적게 들이게 했죠. 몇 통 이상 짬이 쌓이면 부대 전체 휴가 통제를 준다는 목적으로 말이죠. 그 악랄한 지시가 저를 살렸고 급양관을 살렸고 병사식당을 살렸습니다. 솔직히 결말이 아름다워서 망정이지 혹시나 병사식당에 처박히거나 드럼통이 찢어지거나 기름이 샜다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 끔찍한 일이었죠. 정말 짓과 일이 많았지만 이보다 더 것 같은 순간은 없어서 이와 같은 썰로프입니다. 야, 저 유료고가 저 언덕 위에 있는 게 잘못됐네. 우리는 언덕의 최하단에 있었는데 그걸 왜 언덕 위에 만들어 놓고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작업을 하게 돼 있지? 개웃기네. 근데 군대에 있는 그 기름들 관리 제대로 안 해서 물 엄청 많아요. 제가 운전병이자 부대 정비병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그 레토나라고 하는 그 구형 지프차가 있고 레토나가 있고 그런데 구형 지프차도 마찬가지고 레토나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은 연료통 다 한 번 깠어요. 그 연료통 까면은 뭐 있냐면 뭐 안에 무슨 모래 소리가 나. 부스락 무슨 뭐야? 연료통 이렇게 위에 까보잖아. 그 안에 다 녹슬어가지고 이 연료통도 어차피 쇠로 돼 있잖아. 그 연료통이 이렇게 요렇게 생겼으면 대충 그릴게요. 뭐 도시락통처럼 생겼어요. 근데 까서 안에를 이렇게 딱 뚜껑을 까서 열어보면 이 밑에가 막 녹이 슬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녹이 슬었지?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이 지금 갈색은 기름이고 요 가운데에 물이 가둬져 있어. 그래서 이 물이 왔다 갔다 이 기름이랑 같이 출렁출렁거릴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찰나에 이 바닥에 있는 기름통을 부식시키고 있던 거야. 그래서 저 밑에 바닥 저거 페인트가 아니라 뭐 칠하는 거 있어. 그거 막 칠하고 쇼를 했어. 군대 그 기름들에 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작전 나가야 돼서 전날 기름 넣고서 시동 걸어놓고 끝난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시동 걸려고 하면 시동이 안 걸려. 왜 안 걸리지? 그러고서 그 기름통 이렇게 열어보잖아? 경유 쓰거든? 디젤? 기름통 이렇게 열어보면 위에 무슨 물김치 마냥 살얼음이 싹 이렇게 냉면 그거 보는 것 같아. 살얼음이 쫙 껴있어. 그 운전병인 친구들은 알 텐데 딸딸이라 그래요. 앞에 뚜껑 까고 엔진 옆에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나선형으로 이렇게 박혀있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강제로 엔진실에다가 기름을 주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고 예열시켜놓고 엔진이 좀 열이 받았다. 엔진 내부에 있는 기름이 조금 이제 열에 달궈졌다. 그럼 이제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강제로 실린더가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경유를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 폭발을 일으킨. 여튼 유류기 하니까 군대 그 완전 바닥 다 썩어있던 그 연료통 생각나네. 그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화학품들 다룰 때 사건 사고가 많이 나요. 저게 휘발유였는지 뭐 등유였는지 경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굴러 떨어져서 찢어져서 흐른다고 해도 뭐 폭발까지는 안 하겠지. 폭발까지는 안 할 텐데 밑에 밥 짓고 있었으니까 불은 분명 났겠지. 그리고 저 정도 언덕에서 막 드럼통이 막 타랭타랭 소리 나고 막 불똥 튕기면서 밑으로 막 굴러 떨어질 정도면 그 병사식당 벽 같은 정도는 부셔요. 그 보통 군대 옛날에 만든 막사들 대부분이 시멘트 그냥 굳혀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타공돼 있는 그런 걸로 갖다가 그냥 벽돌 짓듯이 그렇게 지어놨거든. 이렇게 생긴 시멘트 그 블럭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어가지고 이런 걸로 만들었어. 진짜 다행이지. 진짜 다행인 거죠. 캐나다에서 비행 훈련하다가 죽을 뻔한 썰.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비행 유학을 하고 있는 이제 막 대학 들어간 드스 2호입니다.
내가 비행하다가 진짜로 죽을 뻔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8월 저는 한창 더울 때 캐나다라고 하면 다 추울 줄 알았는데 여기 엄청 덥습니다. 열심히 자가용 조종 면장을 따기 위해서 사설 비행학교에서 열심히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항공대 가는데 더 가산점이 있으니까요. 제가 훈련하는 비행기는 DA-20이라고 하는 경 비행기였는데 엔진이 하나밖에 없는 아주 작고 가벼운 2인승 비행기입니다. 제가 키가 185인데 항상 비행기 들어갈 때마다 너무 좁아서 고생해요. 여름에는 훈련 막바지였는데 보통 훈련 막바지에는 비행기에 저 혼자 타고 다른 공항에 착륙 후 바로 돌아오는 솔로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많이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시간 정도 이 비행을 해야지 시험 볼 자격이 생깁니다. 어찌되었건 그날의 비행은 일단 교관님과 함께 먼저 한 20분 정도를 탄 다음 내가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체크를 받고 그 다음에 장거리 비행을 나가게 되었죠. 같이 타면 항상 비상 상황에 대한 절차나 해야 할 행동 등을 물어보고 만약 대답을 못하면 장거리 비행은 취소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교관과 같이 타는 짧은 비행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약간 축약을 해주자면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는데 교관이 한 20분 정도 탄 다음에 야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뭐 할 줄 알아? 야 너 이거 뭐야 이러면서 질문해서 그거 대답 못하면은 장거리 비행을 못한대. 근데 그 장거리 비행을 해야지 뭘 딸 수 있대.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귀찮다고만 생각했던 교관과 같이 하는 비행이 제 목숨을 살릴 줄은요. 어쩐지 그날따라 교관도 생판 처음 만나는 교관이 걸렸는데 이 교관은 모든 것을 FM으로 하기에 유명한 나이 많은 교관이었습니다. 교관이 질문을 하나 할 때마다 식은땀이 막 쭉쭉 나더라고요. 지루한 교관과의 비행이 끝나고 비행기로 1시간쯤 떨어진 외딴 공항에 갔다가 땅만 찍고 돌아오는 비행을 출발했습니다. 외딴 공항에 타서 땅에 랜딩했다가 땅 찍고 다시 이륙해서 비행을 다시 돌아오는. 저는 두 번째로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떨리기도 했지만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 마음뿐이었죠. 비행기가 고도가 올라가면은 추워지지 않나요? 비행기 안은 더운가? 엔진 때문에? 몰라.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가는 길은 매우 순탄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세지 않고 그날따라 다른 비행기들도 없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터치앤고, 착륙 후 멈추지 않고 바로 다시 추력을 넣어서 이륙하는 것 했을 때도 평소보다 약간 더 세게 내리긴 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바로 방향을 돌려서 제가 이륙했던 공항까지 다시 출발했죠. 사건은 돌아올 때 발생했습니다. 돌아올 때 날씨도 좋고 바람도 안 불어서 쉽게 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접근 절차를 시작하고 공항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때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은 계속 같은 소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었죠. 킹 소리가 나면서 RPM 출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리면서 얼을 타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닥치면 넋을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손이 교관과 불과 1시간 전에 연습했던 비행 상황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까 전에 교관과 잠깐 연습했던 비상 상황 절차를 시작하기 시작했어. 해야지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습관의 힘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일단 엔진에 불이 붙지 않게 엔진을 끄고 얼마 남지 않은 활주로까지 글라이더로 엔진의 힘이 없이 오직 날개에서 나오는 양력으로만 비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관제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타워, Mayday, this is 나비행기 call sign. 나 지금 땡땡인데 엔진 나가서 비상이니까 공항에서 5마일쯤 벗어난 활주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착륙하시게 해줘. 근데 골 때리는 게 이 공항이 크지는 않지만 진짜 완전 시골 공항도 아니어서 대형 항공사 비행기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내리는 공항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관제사들도 처음에는 이런 관제하기 너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공항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 내가 메이데이를 외쳤을 때 관제사가 완전 초짜여서 비상 상황을 처음 맞아보는 관제사라 얼을 타고 있더라고요. 보통 비상 상황 선포하면 관제사는 바로 필요한 건 없는지,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몇 명 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관제사는 I'm sorry, say again please.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아무리 작은 경비행기라도 비상 상황 시에 해야 될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옆에 교관도 없고 나 혼자 비행기를 추락시키지 않으면서 체크리스트까지 수행하려니까 너무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say again 이랄 하고 있으니 캐나다 아니랄까봐 말은 또 친절하게 잘합니다. 어쨌든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사실 소리를 질렀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타워! This is 땡땡인데 I have my engine down. I need to land now.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연락값이랑 사람 수를 물어보더라고요. 정상 상황이라면 초보구나 흐흐하고 넘어갈 텐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배려고 뭐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일단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혹시 추락해서 불이 날 수도 있으니 관제사에게 착륙 허가를 받고 비행기의 모든 전자기기를 꺼버렸습니다. 전자기기 꺼도 조종은 가능합니다.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엔진도 꺼지고 전자기기 다 꺼지고 진짜 조용하고 적막한데 갑자기 엄청나게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리던 조종실에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바람 소리만 들리는 게 조용한 게 더 무섭다는 걸 배웠죠.
근데 막상 그때는 무섭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걔 운도 없네, 이거 어떻게 내리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활주로와 정대했고 한 1마일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도도 적당하고 속도도 좋아 보여서 활주로를 계속 보면서 활주로 옆에 대기하고 있는 구급차와 소방차 옆에 불빛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있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내린다라는 생각도 잠시. 체크리스트를 수행하는 정신이 팔려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3초 사이에 기수가 조금 내려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낮게 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원래는 활주로의 한 80% 정도쯤에 내리는 게 정상적인 착륙인데 이대로 가다가 95%.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활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80% 이쯤에서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 내리는 95%에서 끝에서 착륙하는 거지. 여기가 끝이고 일로 진행하는 거고. 그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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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맞지? 틀렸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렇다고 기술을 확 들어버리면 추력도 없는 실속에 빠질 수도 있었죠. 실속에 빠지면 그냥 땅에 90도로 곤두박질 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양력도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냥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활주로에 멈췄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 상주하고 있던 구급차랑 소방대가 비행기를 에워쌌는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다음 구급차가 절 실어 갔는데 실신해서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긴장 상태에서 긴장이 풀리니까 바로 실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났을 때 사고 난 지 한 3시간 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는데 실신할 때 긁힌 것 빼고는 아무 데도 없었고 비행기는 캐나다 항공청에 나와서 조사한 결과 두 번째 공항에서 이륙할 때 작은 돌멩이가 엔진 틈 사이로 들어가서 막 굴러다니다가 하필 제가 접근할 때 엔진에 있던 톱니바퀴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운이 좋아서 아무 일도 없이 내렸다면 다음에 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엔진이 나갔을 수도 있었다고 하니 차라리 제가 겪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학교가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놔서 저는 뭐 아무 문제 없었고 비행학교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죠. 솔직히 이번에 대학 붙은 것도 대학 에세이에 이거 썰을 풀어서 붙은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교관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나중에 항공사 들어갈 때 면접에서 있었으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비행기 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거 알아보던 찰나에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알아보는 걸 그만뒀죠. 비행기 사고가 좀 큰 게 나서 교육하시던 분하고 학생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되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으로 그걸 대신해볼까 했는데 근데 그거 DLC까지 다 사면 한 수백만 원 하거든. 한 4,500만 원 해요. 비행기보다는 차라리 우주로 가자. 스타시티즌을. 스타시티즌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정말 재밌는 썰이고 또 한편으로는 참 위험했는데 다행이다, 살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기장이 되고 비행기 파일럿이 되는데 지금 했던 그 썰을 면접 때 풀면은 무조건 합격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또 부럽고 그러네요. 저도 어렸을 때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우연찮게 탑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전부 풀로 다 본 건 아니고 그냥 막 전투기 날아다니는 거를 그냥 보고서 너무 반해가지고 전투기에 관한 그런 것들의 정보를 찾다 보니까 어떤 군사 잡지? 약간 그런 비슷한 거에 나온 비행기 F-15? 톰캣? 가변익기 달려있는 거? F-14 F-14 톰캣. 지금도 그 꿈을 못 버리고 이거 이마트에 가서 장 볼 때 이프님 몰래 넣어가지고 하나 샀죠. 얼마나 멋있어. 보통 때는 이렇게 날다가 멀리 갈 때 되면은 날개 펴가지고 여튼 그래서 맨날 잠잘 때 천장에다가 전투기 붙여놓고 저 F-14 톰캣 붙여놓고서 이러고서 누워가지고 그거 이렇게 잡지 찢어놓은 거 그거 보면서 이러면서 자고. 아버지가 고3 때 너 뭐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우주비행사 다음으로 뭐 하고 싶냐 그랬을 때 우주비행사라고 대답했더니 아버지가 한숨 크게 쉬시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되고 싶냐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라고 했더니 전투기 조종사 고3인데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전투기 조종사 못 된다고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전투기 박사가 돼야지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럴 거면 내가 박사를 하지 뭐하러 전투기를 조종을 하고 있니? 꿈이 좀 모자랐나 봐요.